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 박과와 함께 최가박당. 여야의 최고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회의 열렸죠. 네. 본회의에서 일 많이 하셨습니다. 네, 많이 했습니다. 네, 어떤 일 했습니까? 오늘 본회의가요. 네. 법안이 한 70여 건 처리가 됐는데 70여 건이나요? 예. 대체 공휴일법, 네. 또 정부조직법, 그 산자부 차관 신설 법안이 있거든요. 예. 또 지방세법, 지역 상권 상생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뭐 여수 순천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네. 그리고 이제 최영두 의원 관련된 3.15 의거 특별법, 네. 이런 법안들이 처리가 됐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그 법안에 대해서 예. 잘 통과됐습니까? 네, 오늘 상당히 제가 찬성 토론도 했고 네. 만장일치 표기를 요청했는데 268명 의원이 제석했는데 두 분이 이제 기권하셨어요. 기권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전 찬성하셔가지고 만장일치는 못 미쳤지만 상당히 그 21대 국회 들어서 보기 드문 찬성률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법은 사실은 61년 전에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네. 서울로부터 천리나 떨어진 작은 도시에서 그날 10,000명, 20,000명의 시민 학생이 나와서 마산 창원에서 네, 그래 바로 이제 그때 자유당 정권의 그 경찰이 바로 그날 밤에 10분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총탄에 맞아서. 그런 어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라는 것이 비단 서울과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마산 같은 이런 천리나 떨어졌던 곳에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피와 땀을 흘려서 이룬 성과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아주 귀중한 특별법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입장에서도 여수 순천 그 19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대한 특별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이건 이제 여순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 희생자 또 유족의 명예 회복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3.15 관련된 그 명예 회복하고 여수 순천 명예 회복 상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그동안 과거사에 관련된 것들을 모두 새롭게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3.15 특별법을 발의했던 저도 별도의 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를 만들자고 이야기했는데 정부 쪽에서 이렇게 과거 진상조사 일을 하다가 계속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이거 자체도 엄청난 재정 수요가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신속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진상규명위원회의 틀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그리고 이제 창원시 지역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얻어서 현장 조사를 강화하도록 현장 협의를 강화하도록 했고 이것이 향후에 이와 유사한 이제 과거사 조사에서 굉장히 그 유용한 그 모범적 선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신유경님께서 수술실 CCTV 설치는 어떻게 됐나요? 물어봅니다. 그 수술실 CCTV 이제 의무화법 관련해서는요. 아직 토론하고 있죠? 네, 이제 우리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통과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제 국민 절대 다수가 이제 찬성하는 법인데 사실 이제 야당 소위에서 위원장이 이제 비협조를 하면서 소위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국회로 좀 넘어가는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 당에서도 이준석 대표에게 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과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달라 했는데 아마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논의 더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 절대 다수가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보면은 이게 만일 지금 현재 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의 수술실에서 그 수술 CCTV로 그 수술의 정확성을 과연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집도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과연 그것으로 수술을 적절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수술 장면 또 수술 받는 사람이 누워 있고 그런 CCTV가 혹여라도 여러 가지 불법적인 자료 관리의 부실이라든가 해킹을 통해서 나타날 경우에 그로 인한 또 다른 그 인격권의 침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출에 대해서 더 크게 또 벌해야죠. 그게 이제 모든 수술실을 의무화하다 보면은 그게 문제는 그게 그만한 실효성이 있느냐. 수술실을 다 샅샅이 한다고 해서 이게 180도 앵글로 마치 무영등을 통해서 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 정교하게 할 수가 없는데 그걸로 수술의 어떤 그거를
적부를 따질 만한 자료가 되겠느냐는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이 대다수가 볼 때 그동안 이제 의료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네. 그러면 CCTV 설치를 했을 경우에 사전에 어떤 예방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네. 이제 의료 사고가 됐을 경우에 이걸 모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 법적 장치로서의 안정적이기 때문에 의료인들에게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의료에 대한 어떤 침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봉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좀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7월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드디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잠시 오늘 출마 선언과 기자회견 모습 듣고 오겠습니다. 정권 교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혁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결실함으로 나섰습니다.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라는 발언이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조경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신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당을 고려하고 있는지 만약에 고려하고 있다면 왜 국민의힘인지 저는 자유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거에 탄핵도 겪었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만은 다수결이면은 모든 일이 된다고 하는 그런 철학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철학 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 그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공세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뭐 문건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떤 그 저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또 저희 그 도덕성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저에게 제시를 하시면 제가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상식과 공정을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무도한 행태 그리고 권력을 사유화했다. 그리고 국민을 약탈한다. 계속 나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 약탈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윤석열 그 전 총장과 관련된 오늘 뭐 출마 선언이잖아요. 네. 그 출마 선언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지금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현재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 특히 이제 국가 관련해서는 지도자로서 어떤 청사진을 그려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비판과 비난만 있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핵심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하나가 끝나고 났을 때는 언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의 정치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워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정치 언어가 나와야 되는 건데 윤석열의 정치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 윤석열의 정치가 공정과 상식을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기자들의 첫 질문이 공정이었어요. 그러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분은 공정에 대한 개념이 아직 서 있지 않더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는 그 말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받아 적었을 경우는 문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지금 후보가 내세운 기자회견이라든가 내용을 봤을 때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정도의 말이
정확하지가 않다. 의원님 그런데 네. 문장이 안 되는 정치인들 많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정말 안 됐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좀 어려웠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분이 얘기하고 하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전직 방송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앵커 출신이시죠. 말을 했을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버벌하고 넘버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언어적인 측면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넘버벌을 봤을 때 이런 거죠. 언어적인 측면부터 제가 얘기를 하죠. 언어를 얘기했을 땐 톤이라든가 속도라든가 강세라든가 호흡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 일단 톤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말이 빨라요. 좀 화나 있으세요? 화나 있고 강세를 너무 두고 호흡이 짧다 보니까 뭐냐면 듣는 사람이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넘버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기사도 나왔던데 도리도리에 머리를 계속 돌려요. 이거 불안하니까 자기가 준비가 안 되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안정적인 자세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세가 안정적이지 않은 걸 봤을 때. 예, 우리 박 의원님 그 말을 귀담아 들어서 우리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입당하면은 저희가 많이 다듬겠습니다. 다듬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실은 윤석열 현상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정치권에서 사실 좀 난해한 대목입니다. 왜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지금 국민적 열망의 대상이 되었는지 왜 그렇게 대통령 그 후보 잠재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이 그 바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마침 또 윤시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뭐 처음부터 모든 말이 끝이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 이 정권이 저지른 무료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 또 내 편으로 갈라서 상식과 공정 법치를 파기했다. 이렇게 연장된다면 대한민국 앞날이 어떻게 될지 뻔하다. 사실은 국민의 상당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거의 묻지마 지지 현상도까지도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치를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다듬어진 과거에 우리 YS라든가 또는 DJ라든가 또 당선되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대부분 정치를 오래 하면서 그 정책과 정견과 비전이 다듬어진 데 반해서 덜 다듬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분을 이렇게 추동하는 강력한 열망, 그 열망을 아주 거치지만 그리고 뭐 하이톤이라고 그랬지만 굉장히 분명한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데서 오늘 뭐 출마선은 그 자체가 이제 시작이죠. 예. 로라 김님께서 국민들의 열망도 있지만 기자들의 태도가 너무 공손해서 인상 깊었습니다. 기자들의 열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조혜숙님께서는 윤석열 전 총장님 우리 박성준 의원 스피치 강사로 섭외해 주세요 얘기합니다. 9225님께서 질문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독재와 전제주의입니까? 물어봅니다. 최영두 의원님.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 이중잣대가 있었죠. 맨 처음에 윤석열 총장을 발탁하신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니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총장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른바 적폐 수사를 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괜히 없는 범죄를 만들어서 억지 수사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기된 수사 그리고 검찰의 본능이라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 그건 대통령께서도 격려하시고 우리 총장님 하면서 다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주문대로 간 것인데 그렇게 하자마자 갑자기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이제 공개 칼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한때 우리 총장님이 이제 막 사실은 뭐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큰 숙적이 돼 가지고 추미애 장관부터 해서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분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초기에 민주당이 그렇게 지켜세우고 했던 바로 그 기준대로 만약에 나라를 바꿨다면은 그 총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권능의 범위 내에서 하는 일이라면은 그걸 막아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거를 이중잣대로 가지고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편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니까 이건 안 된다고 몰아내기 시작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헌법과 법률의 파괴 행위죠. 그 오늘 기자가 질문할 때 보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제. 자유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전행한다, 법치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완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와 독재, 이 전제 국가에 비교를 했을 경우에 한 3가지 기준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선거의 절차성을 인정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국가고. 네, 민경욱 전 의원 빼고는 또 하나가 이제 인정하죠. 권력 분립의 측면에서 볼 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맞고 있느냐. 그때 네. 우리가 볼 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상권 분립이 잘 성립됐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 출판 결세 자유라고 하는 부분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느냐. 그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자유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라든가 상권 분립이라든가 이런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인지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자유에 대한 가치를 얘기를 하지만 정작 윤석열 전 총장이 전제국가라든가 전횡을 했다라고 하는 국가가 있다고 하면 출마도 못하는 겁니다. 자기 표현도 못할 정도 되는 건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 법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도 좀 묻고 싶어요. 네, 박성준 의원님, 최영도 의원님께 아까 전제, 독재냐고 물어봤을 때 최영도 의원님이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렇게 할 수 그러니까 전제국가라든가 독재국가였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 옷을 벗고도 나올 수가 없는 수준이, 국가죠. 그리고 이게 문재인 정부가 완성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벌써 올해가 6월 항쟁이지 10주년인가요. 그리고 네. 우리 모든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586이 기득권이 됐습니다만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투옥을 당해가면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온 시민이 이룬 민주주의입니다. 그 민주주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은 좀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서 더 발전시켜 주길 바랬더니 기대치가 높았어요. 말하고 행동이 다르고 말하고 행동이 정반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누굽니까? 이분 뭐 예전에 박근혜 수사하고 이제 적폐 수사한다고 그때는 박수 치고, 그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초기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피해자들도 있는데 지금 이분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 그렇게까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분이 이제 이렇게 이 권력에서 칭찬하고 죽게 세워줘도 그 권력에 대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구나. 그랬더니 추미애 장관이 5번의 무리를 범하면서 오전 오피하지 않았습니까? 뭐 검사 수사위원회 물었더니 안 되고 법원에서도 지고 학자들한테 지고 검사 다 졌는데도 무리하게 총장을 몰아내는 이 과정을 보고서, 아니 나라다운 나라, 우리가 민주주의를 더 고양시켜야 될 이런 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냐에 대한 극도의 반감이 생긴 이 것이죠.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오늘이 6월 29일이고요. 윤봉길 기념관을 갔는데 이걸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6.29 선언이라고 하는 부분, 6월 29일 우리가 오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데, 87년 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이제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유와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6월 10일 대항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6월 29일 날 노태우 대통령이 이 국민의 항거에 대해서 항복을 해서 항복선을 한 게 6월 29일이에요. 예. 그 윤봉길 의사는 뭐냐면 일제시대의 강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핍박을 받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나 6월 29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국민이 우리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싸움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러면 이런 항거의 의미를 담고 있느냐. 국가 권력을 행사한 당사자예요. 당사자. 검찰 권력을 행사했던 당사자지 국가 권력에 대해서 항거했던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오늘 장소라든가 6월 29일이 윤석열 전 총장이 살아왔던 인생과 과거의 삶과 오늘 선언했던 장소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오히려 국가 권력을 당사자 행사했던 사람이 왜 이런 의미를 담고서 얘기를 했는지 저는 그거 자체가 말이 맞지 않다. 국민의힘에서 신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 또 과거의 구주류들, 그리고 영남권을 기반으로 한 또 오래된 세력들도 있는데, 오늘 윤석열 총장이 그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와서 왼쪽에는 정진석, 오른쪽에는 권성도, 그리고 몇몇 의원들이 옆에 딱 섰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권력의 지도가 좀 재편되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영도 의원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 현상이라는 것이 뭐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내 몇몇 의원 덕봐가지고 이렇게 뜬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바람은 없을 것이고, 우리 당원 의원들끼리 이런 논의는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을 우리가 어차피 입당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권영세 전 사무총장을 인재 영입 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이제 섭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권영세 의원과 또 윤석열 총장의 친분이 좀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오늘 윤 총장이 어떻게 보자면은 참
외로운 이제 선언을 시작한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장 외에는 많은 국민들이 몰려 있습니다만 정치라는 것은 외로운 결단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며칠이라도 가서 그 뭐 장도를 시작하는데 박수로 다음 치주자 해서 갔던 것이고요. 그건 뭐 개파도 관계도 없는 것이고 특별히 권력과도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 내보니까 진짜 좀 소통하고 친한 분들은 또 안 간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금 외로운 결단을 얘기하지만요. 정치는 현실인 게 뭐냐면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세를 형성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사람과 같이 공동체라고 하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파악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혼자 와 있는데 그럼 정치를 누구랑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저는 그래요. 최영두 의원님께서 네. 윤석열 총장 옆에 있다고 하면 좀 새로운 그렇죠. 사람이 아, 그렇습니까? 뭐 그림이 있을 수 있구나. 저는 진짜 좀 핵심들이 영남권 핵심들이 그래서 저도 갔습니다. 사실 가셨어요? 갔는데 갔어? 갔어요. 갔어요? 갔습니다. 왜냐 왜 갔느냐 사진 안 찍었어요, 왜요? 아니 제가 조금 마무리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 갔대요. 아니 간 걸 떠나서 예. 윤석열 총장이 그야말로 그러면 국가 지도자로서 이런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되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에서도 대통령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재임 기간에 내각을 3번 정도 바꿀 수 있는 인재풀이 있어야만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동안의 정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검증한 사람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건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당장 대변인도 제대로 못 쓰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 열흘 만에 그렇죠. 그냥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가 입문을 했을 때 사람을 썼을 때 그 사람과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써가지고 아니니까 열흘 만에 아이고. 교체했다. 이것은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최영도 의원님 왜 가셨어요? 아, 우리 박 의원님처럼 저렇게 네.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소리 나올까봐. 지금 아무도 없어요, 사실.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럴까봐 사실은 많은 의원들이 뭐 정지석 의원은 아마 좀 같은 동양 출신으로 뭐 좀 이렇게 예전부터 인연이 친분이 갖고, 좀 있었고요. 권성동 의원은 같은 검찰 출신으로 네. 또 인연이 있고 해서 사실은 지금 뭐 우리 당 입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는 당원입니다만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동료 의원들이 같이 가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 오늘 또 그는 국회도 있었고 해서 그런데도 지금 우리 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옆에 사람이 없다, 외롭다 뭐 이런 말이 나올까봐 여러 의원들이 잠시라도 가자 갔다 온 것이고 저는 왜 갔느냐 하면은 저는 마침 주변에 뭐 행사도 있었고 다음에 윤석열 대표가 실제로 말하는 거 다 보고 싶고 해서 갔습니다. 갔고 아까 사람 이야기 했는데 오늘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저는 이석준이라고 전 국무조정실장을 만났습니다. 역대 국무조정실장이 가장 참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이 국무조정실장이야말로 앞으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난 정신호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앞으로 우리 입당하면은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옆에는 전체 국가적인 업무 우리 박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을 의제를 총괄하고 국정의 현안을 실제로 관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제 그런 사람을 쓰기 시작했다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본질은 뭐냐면 정치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 DNA가 있는 것 같으면 오랜 동안 자기가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누구를 검증했겠습니까? 누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추천해 준 사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변인부터 실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빨리 우리 입당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입당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때부터 당에 오늘 기자회견하는 거나 이런 내용 봤을 때 훈련이 전혀 안 됐다는 생각이 최영두 의원님 윤 후보한테 이제 이거는 고쳐라 이거는 바꿔라 얘기해 주실 거 좀 많이 보이셨죠. 3871님께서 머리 돌리기 정신 사나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홍보팀에서 이거는 모니터 사실은 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몇 경험 보면은 왜 TV 출신 우리 박승준 의원 같은 TV 출신을 청와대 공보수석으로 뽑고 하는지를 내가 알았던 게 뭐냐면은 TV에 어떻게 비치는가 이게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처럼 글 쓰는 사람들은 그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 대선 후보가 되는 사람들이 되면 아까 논버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사람이 신뢰가 생기고 자신감이 더 돋보이는 것이니까 그건 이제
훈련의 시작이라고 봐야죠. 예. 4523님께서 연설은 세련되지 않았지만 개인의 철학과 신념을 보여주기는 충분하여 신뢰가 가며 정책은 향후에 고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의견 네. 주셨고요. 0926 오늘 윤 전 총장 하신 말씀 다 옳아요. 정말 자기 편 아니면 정권 말 안 들으면 전부 적폐로 피곤한 국민입니다. 더 강한 말을 기대했는데 너무 순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엄청 세던데 이게 순했다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네요. 모태하님께서 문정권은 공정이 무너진 정권이 아니라 공정이 대두된 정권이죠. 그 이전에 공정이라는 것이 어디 발붙일 곳이 있었나요? 대표적으로 학연 지원의 나라였고 공정의 나라, 인권이 문제였던 나라였어요. 그러면요 그만큼 민주주의가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8902님 수고하십니다. 정부에 대해 독재라고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발전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다수결이 민주당의 철학인가요? 아니 민주주의 이제 기본 원칙은 뭐냐면 다수결의 원칙이고요. 다수결 원칙 안에서 이제 소수 약자에 대한 보호가 기본적인 민주주의 가치이죠. 근데 뭐 윤석열 총장이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결정에 의하지만 소수 약자를 보호하겠다라는 것이 명확한 가치인 것입니다. 네. 예. 최영두 의원님 네. 퇴임 후에 윤 총장이 윤 후보가 국민 많이 만났다고 하는데 많이 만난 것보다 좀 유튜브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말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사실은 그 원래 검사는 스스로를 무사에 비교합니다. 네, 자기가 무사라고 생각하시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무사도라는 것이 보면은 이게 결단, 고독, 뭐 이런 또 사생의 무슨 사생의 각오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사생관이 분명해져야 되고 내가 무엇에 목숨을 걸 것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 보면은 검사로서 정말 엄청난 일들을 겪어온 사람이죠. 이분은. 그런 면에서는 아마 남들과는 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가 국민들한테 모였다 생각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좀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치, 또 사법, 행정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법, 이 법적인 것은 과거의 일을 관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오늘의 일을 처리하는 거고 네.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연설문이라든가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역시 사법적인 사고 있다. 그러니까 네. 폴리티컬 마인드, 정치적인 마인드가 없고 미래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담론을 담아내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머무르는 어떤 그런 정치에 함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정치인으로 첫발이지 않습니까? 첫발이죠. 그리고 네.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 다시 기본으로 해야 될 그런 법치, 헌법 이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윤석열, 최재형이라는 두 현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가박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준, 최영두, 박성준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6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